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잠 잘 잤어요? 예, 저도 기절했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만은 아니죠. 그 국교론과 문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항상 느끼시겠지만 국교론 시간에 온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반에 오면 소진된 채 오는 거죠. 예, 충전이 느리게 또 되잖아. 느리게 되잖아. 어, 자, 그러면 이제 문학 오리엔테이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제 국교론하고 똑같이 이제 수업을 위한 팁 같은 것들도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국교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 이제 조직해가지고 스터디를 하는데 확실히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예습 중심을 해라라고 해서 미리 한번 풀고 가라라고 했더니 확실히 그 배경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네, 이것이 더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되지 않은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집에서 옆에 교재 펼쳐놓고서 기본 이론반 교재나 교육과정 교재 펼쳐놓고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야겠구나 싶어서 예습 중심이 아니라 인출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기출 중심으로 스터디를 해라라고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물론 이제 그 수준별로 이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 6월 상반기 때 국교론 이론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학은 배경지식 자체가 필요치 않아요. 선생님, 그래도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그러니까 네, 작품에 대한 지금 OT라서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푼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여기 봐. 입장하는 태연이를 왜 봐? 뭐가 궁금해서.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치 않고 작품에 대한 선 이해를 필요치 않은 요즘의 서술형 문항 체제에서는, 미리 예습이 가능하다. 미리 예습이 가능하다. 요거는 문학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OT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7, 8호는 뉴 스타트 점검 및 조정의 시기다 라고 했습니다. 1월부터 우리는 정말 세차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달려왔어요. 1, 6월에 기본 이론반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이 주로 기출 작품들이야. 교재에 실려 있는, 또 기출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 4, 6월에 교과서반에 실려 있는 작품 수가 170여 작품 정도 돼요. 그러면 2014학년부터 2025학년도까지의 기출 작품 그 이외에 객관식 체제라든가 2008년도 이전의 문학 기출들의 중요한 기출들이 1, 3월 기본 이론반 교재에 실려 있고 그것을 우리 한번 해봤었고 4, 6월 달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얼핏 250작품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했던 셈이야. 근데 그 정도 작품을 그게 이제 넓이도 있지만 깊이도 있죠. 깊이도. 그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학 예를 들면 임용시험을 지금 1, 2차를 치른다면 8월 말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2번 있어. 그런 경우가 있었다? 여러분들 기출 가끔 거다 보면 1999-1, 1999-2 요때가 5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국어과가 1200명을 뽑을 때였어요. 600.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면 정년 퇴임 할 때 한꺼번에 주는 금액의 숫자를 갑자기 늘려서 김대중 정부 때.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들 정년퇴임을 하느라고 그 빈자리가 TO가 국어과만 하더라도 1200명이었어요.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지.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학은 지금이라도 기출 정도의 수준은 충분하게 풀 수 있다. 1, 6월 반을 잘 따라왔다면. 물론 다 그렇지는 못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1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방법 점검하고 앞으로 7, 8, 9, 10, 11월에 5개월 동안의 학습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자. 그거는 1, 2월하고는 좀 다른 학습 방향이다. 문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작품 보기,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분석 및 적용 능력이에요. 물론 국교론도 분석 및 적용 능력이야. 근데 이제 국교론은 배경 지식의 바탕하에 이론적인 바탕하에 분석하거나 적용하는 거라면 문학은 배경 지식을 필요치 않고 작품에 대한 선리를, 물론 이제 고전은 좀 달라요. 고전 문학은 역사적 배경 지식, 사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가령 예를 들면 가전체 문학의 구성 방식이 뭐냐 하면 가계, 행적, 편결 이런 3단 구성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기출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출로 나왔던 정도의 문학사적 배경 지식을 고전에서는 요구해요. 그러나 대부분 배경 지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밖에 없느냐? 분석 및 적용 능력밖에 없어.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 아니면 문학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이 주어진 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우리가 어제도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국교로는 그래. 그래서 까먹었죠? 뭘 까먹었느냐? 예를 들면 중학교 발표의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은 몇 개야? 5개야. 개수부터 먼저 생각나야 돼. 1 뭐야? 청자의 관심과 요구 이렇게 시작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점검 조정 이렇게 끝나야 돼. 그게 자동적인 인출을 할 정도로 학습 내용,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은 국교로는 그 정도여야 돼. 근데 문학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있어. 그런데 학습 내용이 몇 개야? 뭐야?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해는 해야 돼. 왜 그러냐? 자료로 나와, 자료로. 주어져. 그러니까 주어진단 말은 이 주어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학습 내용을 이 작품에 적용해봐. 라는 건데 미리 선 이해는 아니지만 작품에 대한 선 이해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첫 번째 심리적인 안도감이 있다. 두 번째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다. 모르는 상태라면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내가 적용한 게 맞는지 틀린지가 확신이 안 서. 근데 그렇게 문학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문학 문제가 32점 배점으로 치자면 8문항? 서술형 문항이 8문항 정도 될 텐데 국교론이나 문법이 이제 6문항 정도라면 그 8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 정도는 꼭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잠깐만 펼쳐보시면 기출문제를 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답을 알겠지만 29쪽 부분의 교재 여기에 다 기출이 실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2014학년도 이후 기출은 다 실려 있고요. 다 실려 있어요. 물론 해설지는 없지만 거기 보시면 29쪽에 23학년도 B형 수술형 문제예요. 이게. 근데 작품이 2작품이 나오는데 이 2작품이 모두 다 낯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 다가 교수학습 계획이에요. 근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교수학습 계획에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어요. 요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에요. 주어진 거야. 근데 요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분석 및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근데 23학년 당시에는 미리 아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암기했어 수준이었어요. 왜냐? 거기 보시면 1차 시에 문학의 A땡땡 여기를 채우라는 거야. 여기가 몇 점짜리냐면 2어절로 쓰는 1점짜리야.
4점 가운데 1점짜리. 2차 시가 문학의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이야. 답이 뭐야? 그치, 인식적 기능이야.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 그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당시 23학년도는 너 알지? 하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문학교육과정을 모르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일정은 날렸겠지. 이런 게 아깝지. 그러니까 뭐냐면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의 임용문학 문제가 문학의 성취 기준에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특히나 현대시는 그래. 주의할 지점은 현대시는 무조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존재한다. 현대시는 몇 문항이냐면 아까 8문항이라고 했지. 문학이 2문항이야. 2문항인데 2문항 모두 다가 보기가 나와. 근데 그 보기가 모두 다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야. 근데 23학년도는 빈칸 기입형으로도 그 핵심 용어를 적으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또 하나는 서술형에서 기입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문학교육과정의 용어가 활용된 사례가 있어. 활용된 사례. 그거 가로놓고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학습 내용의 용어를 집어넣어라가 아니라 23쪽 교재를 보시면 같은 23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의 현대시 문제야. 근데 이게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야. 그제? 근데 다음 장의 나 부분에 보시면 나가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심미적 체험이 비추져 있어. 이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서 왔느냐? 교육과정의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미적 체험에 해당되는 용어를 써라. 다른 용어를 대체한 거야. 원래는 여기가 서술형 문제처럼 하려면 심미적 체험의 심미적 부분을 가로쳤어야 돼. 아니면 심미적 체험에 가로쳐 놓고 일로절로 써라.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런데 같은 23학년도에 서술형 문제에 기입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 기입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심미적 체험이라는 용어로 주고서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를 써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이해는 필요하다. 특히 현대시는 그렇다. 아시죠? 그래서 현대시 분석 및 적용을 위한 문학교육과정은 우리가 4, 5, 6월 반에서 이미 했었어.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집약시켜서 또 7, 8월 문풀반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반에서 물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항상 그 염두에 두셨던 게 뭐냐면 2가지였었어요. 그 화살표 쳐진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OT 프린트물로 오세요. 선생님, 출제자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테마를 넓게 가져가는 겁니다. 좁게 가져가면은 이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원일 건데 테마를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테마별로 돼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겠지만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테마들은 제가 이제 교육과정별, 주제별로 이제 제 목차를 꾸며가지고 테마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거나 서술을 할 때 좀 넓게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물론 꼭 그 현대시에서만 해당되는 예라서 조금 좁은 사례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임용 문제 가운데서 현대식 기출 문제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임용스러워서 그래요. 임용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맥락이 어딨어, 맥락. 또 못 찾겠어. 아, 여기 있다. 245쪽. 교재 245쪽. 2019학년도 기입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정의성의 저문강의 사불십구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주고서 가의 나의 작품 창작의 관점이 반영돼 있다고 했어요. 이때 창작 관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출제자의 의도는 가를 어떻게 분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창작의 관점. 창작은 누구야? 작가. 그러니까 작가 관점을 적용하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 정의성의 저문강의 사불십구에 나가 없으면 이 가작품의 분위기는 거기 보시면 삽자루에 맡긴 생애가 저물고 썩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되돌아가고 하는 것에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체념적 분위기예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 체념이나 좌절에 상반되는 용어가 뭐가 있어? 뭐 희망이라든가 긍정적 전망이라든가 또는 뭐 현실 극복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래. 근데 작품 창작의 관점이 적용되는 순간 이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분위기가 연출돼. 그게 뭐냐? 바로 246쪽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네모칸에 나오는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다의 구절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나가 없다면 여기는 체념과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온갖 부정적인 용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작품 창작의 관점이 새로운 대상을 항상 발견해요. 새로운 인식을 출발해요. 시대적 현실 속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뜨는 달은, 썩은 물이지만 뜨는 달은 뭐가 되죠? 희망이 됩니다. 그쪽으로 해석돼요. 수능 자습서를 보면 희망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수능 자습서 보면. 근데 이런 19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이 작품 자체에 대한 선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이해를 하게 되면 당하기 십상이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다시 OT 프린트물로 오시면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관점이나 나의 분석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의도가 중요해? 출제자. 누구의 관점이 중요해? 출제자. 이해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의 능력이 요구돼. 어떤 능력이죠? 답안 작성. 국교론의 답안 작성 능력이 확실히 국교론도 어떤 식으로든 서술형 문항은 답안 작성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국교론에서의 답안 작성 능력은 내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국교론 개념의 용어를 나의 두뇌 속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 속에 들어있는 국교론의 핵심 개념어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 가지고 오는 능력이거든. 근데 문학은 그렇지는 않아요. 방금 제가 어떤 용어들을 썼냐면 체념, 좌절, 비관, 긍정적 전망, 희망, 낙관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야. 이런 용어가 나의 뇌의 렉시콘 속에서 지금 들어있잖아. 맞지? 답안을 쓸 때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 구사를 해야 돼. 맞지? 근데 국교로는 우리가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하게 되면 딱 엄밀한 학술 용어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맥락 안에서만 그 용어를 쓰잖아? 근데 문학은 어때?
일상생활에서도 체념, 좌절, 비관, 전망 써, 안 써? 써. 그래서 오히려 문학에서 더 중요한 게 답안 작성 능력이야. 국교론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국교론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는 능력이라면 문학은 답안 작성 능력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 여기서 체념이라는 용어를 썼어? 물어보고 싶은 거야. 또는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문장을 만들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체념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이 작품에 적합한가? 알겠죠? 또는 비극적 인식. 왜 내가 비극적 인식이라는 표현을 썼지? 단정적 오죠. 왜 내가 단정적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듣고 여기서 썼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보고 답안을 썼을 거란 말이자. 이 용어를. 어디서든 봤을 거야. 어디서든 봤을 거야. 첫째, 기출에서 나와 있는, 특히 객관식 기출문제의 선택지. 객관식 기출문제의 선택지에서 나오는 용어는 정말 안정적이다. 두 번째, 수능 기출이나 연합평가의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는 정말 안정적이다. 셋째,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용어는 안정적이다.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단정적 오조 할 때 이건 어디서 들어봤어? 기출에서 들어봤어. 기출에서. 어떤 기출에서 단정적 오조를 들어봤어? 그치?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할 때 우리가 단정적 오조, 그치? 단호한 태도. 이걸 자동화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26학년도 요번에 시험장 갔는데 갑자기 단정적 오조가 생각났어. 왜 그랬을까?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기출 공부할 때 그 용어를 써먹었던 거고, 아니면 개론서를 볼 때 그 용어가 가슴에 박혀서 갑자기 생각난 거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지나간 길거리였는데 갑자기 그 길거리 간판이 생각나. 그때는 의도적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수능 자습서나 연합평가나 수능 기출을 풀었는데 그때는 의도적으로 그 선택지의 용어를 집중해서 보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용어를 떠올리면 이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싶으면 그 용어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에서 온 거야. 근데 이제 유념하실 점, 이 맥락에 어울리는 거야. 이 출제자의 관점이나 의도 하에 보기 조건 자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체념이라는 용어가 어울리는 것이냐, 과연.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장 만들어냈다고 해서 박수 치지 말라고. 알겠죠? 답안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두 가지를 연습하셔야 돼. 첫 번째는 뭘 연습해? 답안을 안 쓰고 넓은 테마로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냈을 것이다. 의도나 관점 파악. 두 번째로는 답안을 쓰면서 이 맥락에 이 용어가 적합한 것이냐. 여기까지.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워드 채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키워드 채점이라고? 이 작성 방법에는 이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쓰면 감점.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가 엄밀한 칼채점의 키워드 채점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면서 예시답안, 모범답안식으로 만들었겠지? 그리고 그 예시답안이 있을 거야. 그 예시답안에 체념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고 했었겠지? 근데 작년 이전까지는 체념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채점이 가능한 건 뭐냐면 허용단어 채점법을 썼을 거야. 체념이 아니어도 체념과 유사한 의미가 통용되고 있는 다른 용어를 쓰더라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문학에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그 점수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과락이 너무 많이 나왔어. 과락이. 국교론과 문법은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 확실한데 문학은 모르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어. 근데도 이렇게 내가 과락을 맞을 정도로 점수가 안 나왔던가? 그거는 정확단어 채점법으로 칼채점 했을 거야. 근데 이 경향성이 올해도 지속된다? 그건 아닐 것 같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단어 채점법으로 채점을 하게 되면 일단 채점자들은 부담이 덜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부담이 덜해. 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없겠지. 채점을 들어가신 현직 교사는 1도 자기의 주관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간절한 채점을 한다고 해요. 다들. 아, 이거 틀렸어! 이렇게 칼채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허용 단어, 이것도 허용되지 않느냐라고 좀 더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과하고 수학과도 몇 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작년처럼 과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수험생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수험생들의 그 길을 꺾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재도전을 해야 하는데 이 과락 점수로 그 과연 재도전할 마음이 생겨? 방향 트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너 교사 오지 마. 지금 이러려고 작정하려고 지금 채점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지? 꿈과 희망을 꺾는 거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출제자가 부담스러워요. 출제자가 그 정도로 정확 단어 채점법을 했다면 조건들이 명확해야 돼. 근데 작년도 국교론의 개인적 관련성 문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제였어요. 국교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답안 작성의 능력들은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단계별 이런 것들은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그게 뭐 예를 들면 체념, 긍정추천망, 낙관, 비관적 인식 이런 것들 다 개념들이에요. 개념들. 그러니까 정서를 써라, 태도를 써라, 또는 뭐 기능을 써라, 서사적 기능을 써라. 그럼 도대체 용어를 써야 되잖아. 어떤 용어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여러분들이 자습서를 보든 개론서를 보든 수능 문제를 푸든 선택지에 있는 용어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특히나 문학 개념. 아까 우리가 심미적 체험감을 가리키는 용어를 하나 써라 라고 하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놓는 그럴 때도 이 개념을 요구했어요. 정답이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 심미적 체험과 관련된 샤갈의 마을에 내리놓는 다 공부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심미적 체험과 관련된 용어를 써라 라고 할 때는. 추체험이 원래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인데, 내면화 아니면 한 단어니까. 공감, 동일시, 이런 식으로. 그게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게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작품 분석 및 해석. 이때 작품 분석 및 해석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개론서를 읽고 있다면 그 집필자의 관점이라는 것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시적이야. 내가 교과서 지도서를, 교사용 지도서를 읽고 있다면 그건 그 교과서 집필진의 입장이지 출제자의 입장이 아니야. 아까 우리가 봤던 전문가의 사부식고와 같은 것이지. 그리고 내가 수능 자습서를 본다면 그 수능 자습서 집필진의 입장이야. 수능 자습서 집필진이 누구야? 얘기가 해법. 집필진이 누굽니까?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현직 교사들의 관점이야. 그게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현직 교사가 출제하지 않는다니까? 현직 교사는 다만 검토위원이고 채점위원일 뿐이야. 그러니까 검토는 하겠지. 제가 현직 교사가,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되기 전에 예비교사로서 임용 공부를 할 때 이 정도는 공부했어요. 그건 있겠지. 그러나 그건 참조사안인 거지. 그런 측면에서 주의하실 점. 작품의 분석 및 해석 공부해도 좋다. 작품 공부해도 좋다는 거야. 그리고 작품 공부를 해야지. 우리 상반기 때 몇 작품 정도로 공부했다고? 250작품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안 남아있으면 안 되지. 선생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주제 정도는 알아야지. 또는 소설 같은 경우에 스토리의 전개 과정, 서사 전개 과정 정도는 파악해야지.
비극적 결말인지, 누구하고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소재가 특정한 기능을 하는지, 그 정도는 어떤 특정 사건, 서사갈래를 공부하면서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어떤 용어로 붙잡아내야지. 가령 예를 들자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알아 몰라? 알아? 자,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표현상의 특징, 문학사적인 의의, 또는 시청화자가 처한 상황 및 그에 따른 정서 및 태도를 용어로 잡아낼 수 있을 정도가 안다는 소리야.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시청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뭐야? 용어로 잡아내요.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정한. 이런 식이겠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근데 왜 슬픔은 안 돼? 그럼 슬픔과 한의 용어 차이는 뭐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왜 내가 그 한이라고 썼을까? 정한이라고 썼을까? 슬픔은 왜 안 될까? 비애는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분석 및 해석은 해도 좋다. 자습서를 보든 선택지를 보든 교사형 지도서를 보든 거기는 용어가 나온다. 분석의 관점이 나온다. 근데 그 분석의 관점의 그 용어는 그 해당되는 맥락에서만 쓰인다. 보편적인 분석 및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수능 자습서야. 수능 자습서야. 그러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보편적인 수능 자습서 수준으로 안다는 소리고, 아니면은 연합평가, 고1, 2, 3 연합평가, 특히 고1, 2 연합평가는 굉장히 보편적이야. 특정 관점이 없어. 그 정도 수준에서 분석 및 해석을 할 줄 안다는 거야. 그 정도에. 유연이 혹시 아웃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생각나는 인상적인 장면이나 사건들이 있어요? 아웃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생각나요? 도둑이 나갈 때 나가는 거. 그 사건이 어떤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보여주는 거야? 주인공이 당신의 집은 여기 새빵 여기로 가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적을 하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된다. 저는 인물의 성격을 그 다음에서 여기서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밖을 나가버린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치, 인물의 성격이 뭐죠? 자존심이야. 소시민적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사갈래를 읽는데 인물의 심리 성격을 중심으로 읽었거나 다음 사건과 다음 사건의 연결 과정에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이야기, 또 하나는 담론.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다고? 이야기와 담론. 어디서 들어봤어? 그래, 귀출돼. 작년 귀출. 김소진 나오는 보기 부분에서 이야기와 담론이라고 하는 보기가 나와. 근데 이야기, 방금 했던 유연이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심리도 이야기야. 근데 담론은 뭐냐면 소술자를 묻는 거야. 소술자를 묻는 거야. 주인공의 심리가 아니라 소술자는 여기에서 주인공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가지면서 소술하고 있는가. 그러면 아웃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의 소술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어? 그걸 용어로 잡아내. 어떤 태도를 지녀? 마지막까지 소설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면 교사인 소술자가 새빵살이하는 그 구두 반짝반짝거리는 구두를 그 같은 행위를 지니고 있는 자존심 강한 그 소시민을 바라보는 그 태도. 그게 뭐죠? 연민입니다. 이거 연민은 어디서 들었어요? 교사형제들 수도 있고 수능자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분석 및 해석이야. 이게 안정된 그 정도의 분석 및 해석은 하라. 공부를 했다면 그 정도야. 근데 이거 생각 안 나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라고 하면 이거 공부 안 한 거야. 제가 어제도 국교론 시간에 뭐라고 했죠? 대충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알아라.
그러면 우리도 작품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본 적이 있어요가 아니라 자습서 수준의 보편타당한 해석이 뭐냐를 인출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좋아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나온다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보편타당한 분석 및 해석 관점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다음에 봐야 한다. 어떤 느낌이 나셨어요? 그래서 문학이 어려워요. 이 어려운 문학의 그 1, 2, 3 우측 부분에 보시면 우리 어려워하지 말자. 무조건 누구를 중시하자? 출제자의 마음 상태를 중시하자. 왜 냈어? 왜 이 작품을 낸 거야? 왜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서가 출제자들은 단서를 너무 많이 숨겨버리면 우리가 못 찾으니까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도 안 가르쳐 주죠. 자, 바위 뒤에 무엇인가가 있어. 이 정도는 가르쳐 주죠. 그럼 우리가 바위까지는 갈 수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단서를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출제의 관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선이해가 중요하지 않아. 물론 그래도 보편타당한 해석 방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작품 공부는 우리 했었어. 그 정도면 돼. 세 번째, 나의 생각을 용어로 잡아내라. 비애인지 정한인지 슬픔인지 아셨죠? 잡아내라. 그리고 그렇게 용어를 쓴다면 반드시 스스로한테 물어봐라. 맞아? 이 맥락에서 이 출제자의 관점 하에서 이 자료에서 이 용어가 맞아? 계속 따져 물어라. 뭐 이상한 새로운 용어 만들지 말고. 자, 그 다음 7, 8은 이제 수업을 위한 팁 드리겠습니다. 예습 중심으로 하세요. 미리 풀어보세요. 여기는 8분대 내외의 시간대를 통용하고, 다만 서사갈래의 경우에는 약간 소설 지문이 긴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8분대 내외로 미리 예습 중심으로 교재에 실린 문제를 미리 수업 전에 풀어라. 그리고 답안을 작성을 웬만하면 하라.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것은 국교론은 그렇게 써야 돼. 그냥 배경지식에서 가지고 오는 그 키워드가 국교론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근데 문학은 키워드 중심보다는 되도록 문장 진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문장 진수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관점이나 답안 방향 내용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즉시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1번 문학교육과정을 특별하게 제가 강조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학교육과정은 내가 소개 많이 해드리겠다. 현대시는 일단 무조건 문학교육과정입니다. 현대시는. 두 번째, 문학사적 지식은 어떤 그 영역이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고전. 작년도에 고전소설의 영영전 말고 안빈 몽요력이 나왔을 때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성격 특징이 뭐야? 제자, 가인. 그건 어디서 나왔어, 제자, 가인은? 그래, 전기소설 공부할 때 제자, 가인형, 인물형.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기출에서도 등장하고. 제자, 가인. 제자, 가인 무슨 뜻이야? 한자어를 풀이하면요. 제자라고 하면 재주가 뛰어나고, 가인, 아름다운 용모. 두 남녀 주인공에게 모두 쓰입니다. 한시 같은 것들을 막 사용하고 정하고 단아한 문체들을 구사하는 걸 보면 제자, 가인형 주인공이야. 이런 것들은 문학사적 지식입니다. 문학사적 지식. 고전은 기본적으로 문학사적 지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작품 감상은 그냥 넘어갑니다. 강의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강의의 특징 부분에 보시면 1번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변형한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혹은 연합평가의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 물론 제가 직접 다 변형시키고 했죠.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는 교재가 아니라 프린트물에는 각 문제 출제에 근거가 되는 이 작품의 교사용 지도서의 분석 내용,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분석 내용과 또 때로는 개론서의 원문이 부분 발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 근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98년도, 24년도 기출 분석은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 기출 교재는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하프모거를 봅니다. 그 다음에 20분 동안 해설 강의를 하고 이 하프모거는 역시나 뭐 한다고? 첨삭 진행합니다. 매 주차마다 합니다. 현장 강의만. 현장 강의만. 그 다음에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문학방 끝나고 하실 분들은 남아서 계시면 어떤 방향으로 스터디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차별 강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강의 일정에서 아마도 중간 부분에 8월 1일 날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가 휴강입니다. 물론 진도 범위를 보고서 휴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일단 7월 말하고 8월 초는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9주차 수업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각 주차마다 제가 진도 범위를 이렇게 예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습할 때 그 정도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기평 문제는 안 하셔도 돼요. 서술형 문제의 줄글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예습을 해주시고, 줄글이 안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키워드의 개요 작성, 개조식 개요라고 해요. 개조식 개요 정도로도 작성해 오시고, 예습하지 않으시면 바로 제가 해설 강의가 들어갈 텐데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하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국교로는 배경지식을 설명이라도 있는데 반해서 문학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작품에 대한 해설은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배경지식 차원에서 제가 작품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조금씩 풀어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요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가져갑니다. ISBN이 찍혀 있으면 가져가는데 대신에 작품은 그대로 낼 수 있어요. 그치, 관점이 다르지. 예를 들면 조지훈의 승무를 제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낼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조지훈의 승무 맞췄어, 100% 적중률 이럴 수 있어? 없다는 거지. 승무가 나왔어. 다만 우리가 문풀반 시간에 배웠던 조지훈의 승무에 대한 감상 관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하란 말이지. 그럼 선생님 왜 문제풀이를 하나요?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연습은 보편타당한 해석 부분, 아니면 특정 개론서의 특정 관점, 이거 소개하는 정도. 연습용이다. 결국에는 국교론이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뭐가 남아야 되냐면 배경지식이 남아야 되지만, 문학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뭐가 남아야 돼? 뭐가 남아야 돼? 예, 오로지 능력만 남아야 돼. 서술 능력, 관점 파악 능력만 남아야 돼. 지식이 없어. 지식이 아니야. 능력을 길러야 돼. 근데 지식을 축적하는 게 쉬워? 능력을 기르는 게 쉬워? 지식을 축적하는 게 쉬워. 국교는 더 쉽단 말이야. 능력을 기르는 것은 2달 동안 능력 기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10년을 해도 답안 서술 능력을 못 기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단 2주 만에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간파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복불복이야. 근데 노력은 해보자. 능력은 쉽게 길러지지 않지만 노력은 해보자. 우리가 체력 단련 하듯이, 운동선수들이 체력 단련 하듯이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운동선수들이 체력 단련 하듯이 머리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교육학에서 뭐라고 하지? 무슨 도야설? 형식 도야설이라고 하나? 네, 머리의 근육을 늘려야 한다. 국교로는 머리의 근육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배경지식을
그 인출 공부하는 건데 문학은 그렇지 않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